안녕하세요, 영재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설 특집으로 음향 이론 모아보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기존에 제품 리뷰하면서 설명해 드렸었던 드라이버 관련 지식, 그리고 이어 시뮬레이터, 그리고 그래프 해석하는 방법 같은 내용을 모아봤습니다. 아래 타임라인 참고해서 편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 BA 드라이버는 이런 모양으로 생겼죠. 그래서 튜브를 이용해서 소리를 전달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사용하는 걸까요? 바로 관리가 편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만들면 효율이 좋고 튜닝하기에도 쉽거든요. 그렇다면 이 BA 드라이버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요? BA 드라이버는 원래는 보청기를 위해 만들어진 드라이버예요. 그래서 보청기를 위해서 작게 개발이 된 거죠. 이 사이즈는 작지만 소리는 커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이나믹처럼 넓은 대역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 전달만 잘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감도를 높이기 위해 금속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게 BA 드라이버의 단면도인데 여기 U자 모양이 있죠. 이거를 아마추어라고 부르는 부품이고, 이건 자석이고 여기 코일이 있어요. 아마추어는 자석에 연결되어 있어서 극성을 띄고 있는 상태에서 코일에 전기 신호가 들어가면 위아래로 진동을 하게 되죠. 그 힘을 여기 로드라고 부르는 막대기를 통해 진동판을 함께 움직입니다. 이때 여기 아마추어하고 로드, 진동판까지 모두 금속으로 만들어요. 이 부품들을 금속으로 만들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이 소리는 공기를 진동시켜서 만드는데 귀에 인이어 이어폰을 착용하면 귀 내부의 공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공기가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겠죠. 그럼 그 상태에서 얇은 비닐이 잘 움직일 수 있을까요? 만약에 큰 힘이 들어오면 잘 움직일 수 있죠. 이 큰 힘이 필요하다는 건 감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금속이 있으면 어떨까요? 이 조그만한 힘으로도 잘 움직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렇게 진동판 앞으로 소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통해서 거기다 관을 달아서 관을 통해서 내보내는 형태로 개발을 하게 된 겁니다. 플래너 머그네틱 드라이버, 평판 자력형 드라이버이고 흔히 평판형 드라이버라고 부릅니다. 이 평판형은 주로 헤드폰에서 사용했는데 오디지하고 하이파이맨에서 주로 만들고 있죠. 이 평판형과 다이나믹은 구동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다이나믹 드라이버는 1925년 에드워드 켈로그와 체스터 라이스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기술이죠.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만든 분이 켈로그와 라이스... 사람 이름으로 장난치면 안 되죠. 이 다이나믹 스피커를 헤드폰용으로 수정된 것을 다이나믹 드라이버라고 부릅니다. 구동 방식이 같은 것이죠. 다이나믹은 얇은 다이어프램에 보이스 코일이 가운데에 붙어요. 그리고 보이스 코일이 움직이면서 다이어프램을 움직여서 소리를 만드는데 이때 가운데 보이스 코일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구면파, 소리가 동그랗게 퍼져나간다고 해요. 이때 문제점으로 지적하는 것이 보이스 코일을 중심으로 움직이니까 얇은 다이어프램에서 분할 진동이 발생하는 거죠. 이 분할 진동은 왜곡으로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진동판을 면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면이에요. 면으로 만들어서 이 면을 움직이게 하면 왜곡이 줄어들 것이다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처음 만든 것이 일렉트로스태틱 정전형이고 1971년에 짐 와이니가 플래너 마그네틱 스피커를 개발하고 1974년 특허를 등록합니다. 이 방식은 얇은 필름에 전도성 물질로 길을 만들어서 전기가 통하게 만들고 앞뒤에 자석을 배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신호가 들어갈 때 평판이 앞뒤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왜곡을 줄이겠다라고 개발을 한 것인데 기존의 다이나믹 스피커보다 뒤쪽으로 방사되는 소리가 많다 보니까 이 스테이지가 더 넓어지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술이 소형화를 통해서 헤드폰에 사용되었고 이제는 이런 이어폰에까지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 실제 THD는 평판형이 높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 플래너와 다이나믹의 복합 드라이버는 어떤 드라이버일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한번 뜯어보죠. 오늘은 레진을 까야 돼서 여러분은 따라 하시면 안됩니다. 아주 위험한 작업이 될 수 있어요. 병원이요.
안심하세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레진이 생각보다 두껍네요. 레진이 까서 11파이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나왔습니다. 우리 단자에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역시나 드라이버는 하나라서 별도의 네트워크 구성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댐퍼 보이시죠? 이 댐퍼로 인해서 이 드라이버 뒤쪽의 공간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어느 정도 컨트롤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이 댐퍼가 공기가 많이 통하는 댐퍼가 아니거든요. 여기 홀이 있고 여기 굉장히 공기를 많이 막는 댐퍼예요. 그래서 커널형 드라이버 뒤쪽 공간은 크게 의미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드라이버 구조를 보고 싶은데 이 드라이버를 어떻게 꺼낼지가 또 문제네요. 이 메쉬망도 레진으로 아주 강력하게 고정을 시켜놨어요. 드라이버를 어떻게 빼면 좋을지 일단은 앞에서 한번 밀어서 빠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드라이버가 빼는 게 쉽진 않아요. 아하! 내부에는 본드칠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오, 됐다. 드라이버를 밀어서 뺐습니다. 하우징 내부는 여기 이렇게 드라이버를 안착하고 여기 이 관을 통해서 노즐로 소리가 나가도록 잘 만들어져 있고요. 과연 이 플래너와 다이나믹의 혼합 드라이버의 진동판은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또 이렇게 뻗기가 쉽진 않을 것 같네요. 굉장히 특이한 구조긴 하네요. 확실히 다이나믹도 아닌 평판형과 다이나믹의 혼합이라고 볼 수 있는 드라이버가 맞아요. 여기 코일이 진동판에 직각으로 붙어 있지 않고 진동판에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진동을 독특하게 만들어 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 프레임에 이 진동판이 고정이 되어 있어요. 이 드라이버는 어디서 개발을 했을까요? 후지에서 만들었으려나? 자, 여기 보면은 진동판의 앞면이고 재질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진동판에 붙은 코일이 이 진동판에 직접 붙어 있어요. 그렇다는 건 다이나믹은 아니란 얘기죠. 다이나믹의 재료를 가지고 평판형처럼 설계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여기는 엣지 부분이 우레탄 재질로 된 엣지 부분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게 프레임의 역할을 하고 이 자석 사이에서 움직이는 진짜 쇼지에서 얘기한 플래너와 진동판이 결합한 구조의 드라이버가 맞았습니다. 이건 좀 신기하네. 그러면 쇼지는 이런 거를 약간 구조도 같은 거를 공개를 했으면은 조금 더 소비자한테 엄청난 신뢰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사운드만 좀만 더 튜닝하면은 또 괜찮은 소리가 나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이번에 앞서 설명해드린 사운드를 어떻게 만드는지 기술적인 설명을 해드릴게요. AMT는 에어 모션 트랜스포머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획기적인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스피커 하면 이렇게 생겼죠? 콘 스피커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런 스피커는 소리를 만들기 위해 어떻게 움직이죠? 보여드리자면은 이렇게 앞뒤로 움직입니다. 앞뒤로 빠르게 움직이면서 공기를 흔드는 거예요. 앞뒤로 움직이면서 흔드는 소리가 귀로 전달되면서 소리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생긴 스피커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생긴 스피커를 콘 스피커라고 하는데 이 스피커는 중음이나 저음은 잘 재생하지만 고음은 재생을 잘 못합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돔 스피커예요. 보통 트위터라고 많이 부르죠. 앞으로 동그랗게 생겼죠. 이렇게 생기면 빠르게 움직이는 보이스 코일을 같이 빠르게 움직여서 고음이 잘 나오도록 만든 거예요. 이 돔 트위터도 결국은 운동하는 방향은 스피커와 같아요. 그리고 이 고음을 더 잘 만들어 보겠다 하고 만든 것이 리본 트위터예요. 리본 스피커는 보통 이렇게 길게 생겼는데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가운데 진동판을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서 보이스 코일 없이 직접 전기를 진동판에 흘려서 움직이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볍게 만들 수 있고 더 빨리 움직여서 고음이 잘 나오도록 만든 것이죠. 그리고 이 진동판을 리본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이 리본도 일반 스피커처럼 앞뒤로 움직이면서 소리를 만듭니다. 그리고 평판형도 스피커부터 만들었는데 리본은 양옆에 자석이 있다면 플래너 마그네틱은 얇은 필름에 도전체를 바르고 앞뒤로 자석을 배치한 방식이에요. 이 플래너 마그네틱도 결국
앞, 뒤로 움직이면서 소리를 만드는 방식이죠. 이런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 AMT예요. 이게 플래너 마그네틱 진동판이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에 이게 얇은 필름인데 여기 도전체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접습니다. 접어버려요. 원래 이렇게 완전히 각이지게 접지는 않고 동그란 모양을 만들어주는데 여기 도전체가 있는 필름이에요. 약간 리본 비슷한 모양도 나오죠. 그리고 자석을 이 뒤에 배치합니다. 물론 이 앞에는 자석을 받아줄 플레이트가 있어야 하고요. 이렇게 만든 AMT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지금까지 다이나믹, 리본, 플래너 마그네틱 모두 진동판을 이렇게 앞, 뒤로 움직이면서 소리를 만들잖아요. 그런데 AMT는 아코디언처럼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소리가 만들어져요. 이거 신기하죠? 거의 모든 방식의 스피커가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데 이 AMT만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여기 사이의 공기가 앞으로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하게 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공간이 움직이기 때문에 다이나믹보다 4배 빠르다라고 합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혹시나 어떻게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지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거를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 도전체를 발라서 이런 식으로 길을 만들어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길을 만들면은 전기는 흐르는 방향이 반대가 되죠. 그리고 자석은 뒤에서 앞으로 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있어요. 이 왼손 법칙은 이 검지손가락이 자개, 그리고 중지가 전류고 여기가 힘이에요. 자, 자개는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죠.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류가 여기 아래쪽에는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면은 자, 엄지손가락 방향 위로 움직이죠. 반대로 여기 위에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요. 이쪽 방향으로. 그러면은 엄지손가락 방향은 아래로 흐르고 있죠. 그래서 이 위는 아래로 가는 거고 아래는 아래 전류 흐르는 방향 때문에 아래에 있는 거는 위로 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소리가 앞으로 나온다는 거죠. 신기하죠? 이 엑스멤스는 반도체 제조 공정으로 만드는 새로운 드라이버입니다. 제조 기술이 다이나믹이나 BA 드라이버보다 어려운 제품이죠. 맴스 스피커를 설명해 드리기 전에 일단 맴스 마이크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맴스는 마이크로 일렉트로 메케니컬 시스템의 약자예요. 아주 작은 전자기계 시스템인데 가장 작고 성능이 좋은 마이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스마트폰이나 TWS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최신 마이크예요. 이 맴스는 1992년 놀즈가 처음 개발을 시작했어요. 이 놀즈는 BA도 처음 만든 회사죠. 이 맴스 마이크는 피에조를 응용해서 반도체 제조 공정으로 만드는 마이크예요. 피에조를 실리콘으로 감싸서 아주 얇고 작게 만들어서 성능을 굉장히 좋게 만든 마이크예요. 그래서 반도체를 만드는 것과 제조 공정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반도체보다는 정밀도가 매우 낮아서 조금 더 쉽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이크의 반대는 뭘까요? 바로 스피커입니다. 다이나믹 마이크에 전기 신호를 주면 소리가 나서 스피커가 되고, 다이나믹 스피커를 움직이면 전기 신호가 만들어져서 마이크가 돼요. 그런 원리로 맴스 마이크를 스피커로 활용해보자고 해서 만든 회사가 엑스맴스이고, 이 스피커를 솔리드 스테이트 세미컨덕터 맴스 스피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스피커인 것이죠. 그런데 EST가 정확하게 뭔지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EST가 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곳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EST가 정확하게 뭘까요? 이 EST는 일렉트로스태틱 트위터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이 EST라는 이름은 소니온에서 붙인 제품 이름이에요. 이게 작동 방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소니온 때문에 여러분이 혼동을 겪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EST 드라이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일단 소니온에서 만드는 EST는 두 가지입니다. EST65SA01과 EST65DA01. 이 SA01은 싱글 EST이고 DA01은 듀얼 EST입니다. EST가 두 개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어폰에 탑재한 EST는 EST65DA01입니다. 왜냐하면 EST가 출력 레벨이 높지 않아서 최소 두 개는 탑재를 해야 초고음이 조금 들립니다. 두 개를 넣어야 최소한의 볼륨 매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볼륨이 작기 때문에 앰프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에 EST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EST65DA01을 1개 탑재한 것이고 4EST라고 적혀 있으면 EST65DA01을 2개를 탑재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름이에요. 일렉트로스태틱 트위터라고 이름을 붙여놔서 대부분 이걸 정전형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전형 또는 정전식 드라이버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작은 사이즈 이어폰에서 정말로 정전형 스피커가 가능한 걸까요? 진짜 정전형도 있습니다. 슈어의 KSE1500 진짜 정전형이 되려면 DC 전압을 걸어줘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앰프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정전형 헤드폰의 대명사인 스탁스도 이런 전용 앰프가 없으면 구동할 수가 없습니다. 즉 여기 있는 EST 드라이버는 진짜 정전형 드라이버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기에 지식 있는 분들은 여기에 바이어스 전압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정전형이 아니다 라고 얘기할 똑똑하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보통 BA처럼 생겨서 BA를 변형한 드라이버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BA를 변형한 건데 일렉트로스태틱이라고 이름을 붙인 걸까요? 그렇다면은 이 EST는 도대체 어떤 드라이버일까요? 이게 어떤 드라이버인지를 알려면 마이크를 보면 됩니다. 이 스피커 구조와 마이크 구조는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용도만 다르죠. 스피커는 전기 신호를 소리로 변환하는 장치이고 마이크는 소리를 전기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에 녹음기를 달면 마이크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마이크에 앰프를 달면 스피커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작아서 소리가 제대로 나지는 않지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구조로 보면 같은 방식이 있어요. 가장 많은 다이나믹 드라이버는 다이나믹 마이크가 있죠. 다이나믹은 진동판과 보이스 코일을 사용하는 같은 구조예요. 그리고 가수들이 주로 녹음할 때 어떤 마이크를 사용하죠? 바로 콘덴서 마이크. 이 콘덴서 마이크라고 하는 이렇게 큰 마이크를 사용합니다. 이 마이크가 해상도가 더 좋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크고 비싼 마이크를 사용하죠. 그리고 이 콘덴서 마이크를 작동 원리로 만든 스피커가 뭘까요? 바로 정전형 스피커입니다. 정전형 드라이버가 콘덴서 마이크하고 원리가 유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콘덴서 마이크는 고가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보면 정전형 스피커, 정전형 헤드폰도 대부분 가격대가 고가, 아주 높죠. 다음으로 ECM이라고 부르는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 주변에 가장 많은 마이크예요. 바로 일렉트릭 콘덴서 마이크라고 부릅니다. 이 일렉트릭 마이크가 뭘까요? 자, 이렇게 다나와에서 마이크로 검색한 다음 저렴한 순으로 놓고 보면 여기 있는 마이크들, 이런 작은 마이크 그리고 이런 구준행 마이크 같은 저렴한 마이크 거의 대부분 일렉트릭 방식의 마이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렴한 마이크 탑재된 마이크는 거의 대부분 일렉트릭 방식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즉 일렉트릭 마이크는 저렴한 마이크예요. 그런데 이 일렉트릭 마이크의 작동 방식이 소니온에서 만든 EST 드라이버하고 비슷합니다. 어떻게 비슷한지 구조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콘덴서 마이크 구조입니다. 여기에 콘덴서가 정전기예요. 여기 보면 방막이 있고요. 이 다음에 백플레이트가 있는데 여기에 전기가 머금고 있어서 콘덴서 마이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콘덴서 마이크는 팬텀 파워를 걸죠. 흔히 48V라고 하는 팬텀 파워를 겁니다. 그리고 이때 막에서 움직이는 것을 이 콘덴서가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것이 원리인데요. 여기에서 방막만 움직이니까 보이스 코일이 달려있는 다이나믹보다 섬세하게 소리를 픽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플랫한 특성이 장점이죠. 저희가 사용하는 측정용 마이크도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그래서 이 원리가 정전형 스피커와 같은 원리예요. 그리고 정전형 스피커도 플랫하면서 섬세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일렉트릭 마이크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생긴 건 콘덴서 마이크하고 거의 비슷한데 바이어스를 걸어주는 DC 전압이 없습니다. 없죠? 일렉트릭 마이크는 여기에 있는 일렉트릭이라는 재료가 전압을 가지고 있는 소재를 사용해요. 그래서 별도로 DC 전압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콘덴서보다는 저렴하게 만들 수 있는 마이크이고 해상도가 콘덴서보다는 조금 낮다. 차이가 좀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니온 EST 드라이버의 단면을 보면 딱 일렉트릭 마이크와 거의 같죠. 여기 방막이 일렉트릭 소재를 사용한 방막이라서 바이어스 전압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여기에 전기 신호를 주면 방막이 진동해서 소리를 재생하는 원리입니다. 하지만 제가 강조해서 얘기했죠. 일렉트릭 마이크는 저렴하게 만드는 마이크인데 소니온의 EST 드라이버는 일렉트릭과 구조가 같다면 왜 비쌀까요? 이거는 마이크보다는 만들기가 어려워서 비싼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EST가
정전형보다 비싸진 않아요. 실제로 정전형 이어폰이나 헤드폰은 훨씬 더 비싸죠. 그래서 EST가 비싸게 만들어도 정전형보다는 저렴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크가 만들기가 더 쉽고 저렴한 것이 이 소리를 전기신호로 바꾸는 것이라 크기가 작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피커는 소리를 재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크게 재생하려면 방막에서 진동이 어느 정도 세게 나와야 하는데 이 얇은 방막에서 큰 소리를 재생하게 하는 게 어려운 기술인 거죠. 그래서 이 구조로 스피커를 만들려고 하면 엄청나게 비싸질 것 같고, 그나마 이어폰이니까 작은 소리만 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렉트릿이라는 방식으로 만들어도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소리가 작기 때문에 7kHz 이상만 재생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또한 소리가 작기 때문에 트랜스포머를 달아서 증폭을 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소리가 작기 때문에 EST를 한 개를 달지 않고 최소 두 개 단 것을 기본으로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소리가 BA에 붙이기 때문에 EST 한 2쌍, 4개 정도는 탑재를 해야 좀 들을만한 소리가 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렉트릭 마이크보다는 비싸질 수밖에 없다. 이 소니온도 노력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핵심을 정리해드리면 실제 소니온의 EST 드라이버는 일렉트로스태틱은 그냥 이름이고 실제 방식은 일렉트릭 드라이버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니온이 일렉트로스태틱 트위터라는 이름을 붙여서 많은 사람이 잘못 알게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N5005 측정 데이터는 많이 보셨죠? 대표적으로 놀스사가 AES에서 발표한 자료에도 N5005 측정 데이터가 있고 크리나클이 측정한 자료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굉장히 험한 타겟에 잘 맞도록 만들어 놨죠. 그런데 이 자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8에서 10km 사이 엄청난 피크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 피크로 인해 소리가 쏜다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 피크는 여러분이 들을 수 있는 피크가 아닙니다. 왜 안 들리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어 시뮬레이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드릴게요. 원래대로 놀스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서 설명하면 좋은데 동영상과 자료가 다 삭제됐는지 제가 못 찾는 관계로 영디비 사이트에 저희 회원이 작성해 놓은 글을 인용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이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지루하더라도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청영님이 동영상에 설명한 내용을 번역까지 해주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자, 10kHz 부근에 피크가 있는 것을 보고 비판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사실 오늘날 구하는 게 가능한 측정 장비의 특성으로 인한 것입니다. 참고로 이 발표는 2018년도인데 램쇼에서 발표했으니까 1월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2018년 1월까지 출시한 커플러의 한계점이라는 것이죠. 당시에 사용한 커플러는 IEC711이라는 커플러예요. 이건 예전 규격 명칭인데 현재 표준은 IEC 60318-4로 변경이 되었는데 보통 IEC711 커플러라고 부릅니다. 이 IEC711 커플러를 구형 커플러라고 부르겠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 자, 왼쪽 그림의 빨간색 그래프를 보면 실제 귀에서 측정한 데이터인데 10kHz가 조금 넘어서 공진이 생겨서 피크가 살짝 생겨요. 그리고 IEC711의 정확한 명칭은 이어 시뮬레이터입니다. 이어 시뮬레이터는 귀를 흉내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귀에서 발생한 공진을 똑같이 만들려고 합니다. 하지만 IEC711 커플러는 공진이 너무 높게 만들어졌어요. 이것이 구형의 한계입니다. 실제 사람의 귀보다 공진이 너무 큰 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 공진이 커널형 이어폰을 착용하면 착용 깊이에 따라 공진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N5005 데이터를 보면 이런 고음의 공진 피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래 부분을 보면 구형 커플러는 10kHz 이상 또는 공진점 이상의 주파수 대역은 신뢰하지 않는다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의 귀와 같지 않은 공진이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 것이죠. 이거는 놀스도 그렇고 AKG도 그렇고 이어 시뮬레이터를 만든 그라스도 구형 IEC711 커플러에서 나는 공진은 사람의 귀와 레벨이 다르다는 의견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놀스는 아주 작은 0.4cc 커플러를 사용해서 이 대역만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데이터를 보면 8kHz 공진 피크가 없죠. 그리고 설명을 보면 실제로 이 드라이버를 처음 해보면 고음역대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좋은 소리를 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걸 만든 덴마크 회사 그라스는 근래에 새로운 하이 레졸루션 커플러를 발표했습니다. 이 공진 피크를 낮추면서 실제 귀의 응답을 묘사해서
저음역대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부 구조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또한 그라스가 커플러를 만들 때 놀스가 협조했다고 합니다. 이때 만든 하이 레졸루션 이어 시뮬레이터가 제가 사용하는 바로 이 신형 이어 시뮬레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측정 데이터를 보시면 되나요? 바로 이 최신 이어 시뮬레이터로 측정한 0dB 데이터를 보셔야지 정확한, 귀하고 비슷한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해외 신형 이어 시뮬레이터를 사용한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간혹 구형 커플러 공진이 본인의 귀에도 똑같이 들린다 라고 하는 분도 계시던데 그런 개인의 말이 맞을까요? 그라스나 놀스나 AKG에서 연구하는 여러 박사님들 의견이 맞을까요? 자, 정리해서 구형 이어 시뮬레이터는 13kHz에서 사람보다 공진이 심하게 측정이 되고 그 공진을 사람처럼 줄여서 만든 것이 이 신형 이어 시뮬레이터입니다. N5000가 2008년도 초에 나왔는데 그때 비슷하게 이 하이 레졸루션 이어 시뮬레이터도 출시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바로 이 신형 이어 시뮬레이터를 도입해서 2018년도 11월부터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데이터를 볼 때 구형으로 측정한 데이터인지 신형으로 측정한 데이터인지 확인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이 신형이 훨씬 비쌉니다. 자, 임피던스 그래프를 보면 다이나믹 드라이버의 특성을 알 수가 있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아우네의 의도가 보입니다. 이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사용해서 평판형 사운드를 만들겠다, 이런 시도가 절대 쉽지 않은데 어려운 시도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보통 다이나믹 드라이버는 공진점을 기준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AR5000은 여기 공진이 매우 낮게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넓어요. 이렇게 공진 주파수가 넓게 만들어진 것을 Q값이 낮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낮게 만들려고 하는 제품도 있고 낮게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극단적으로 Q값을 낮추는 방식을 선택했고 그 결과 극저음까지 재생은 잘 되지만 저음의 양감이 많다고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중음대역에서 강한 어택을 만드는 사운드가 이 임피던스, 이 Q값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Q값이 사운드 해상도도 굉장히 좋게 만들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이트에서 보니까 이 타격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이 있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타격감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측정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임펄스 레스폰스 그래프예요. 그런데 제가 리뷰하면서 임펄스 레스폰스 그래프를 설명한 경우가 거의 없었죠. 보통 설명한다고 하더라도 위상 확인용이었죠. 그리고 특별히 다른 설명은 없었어요. 추가적인 다른 설명을 왜 못했냐면 이 임펄스 레스폰스 같은 경우 변수가 많아서 항상 같은 패턴을 보이진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100% 확실하게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설명을 안 드렸던 거예요. 하지만 커널형 이어폰의 경우 임펄스 레스폰스 그래프를 보면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비교 같은 경우에는 같은 회사에서 같은 멀티 드라이버 제품이라서 비교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먼저 볼랄의 임펄스 레스폰스입니다. 볼랄에는 가장 높게 튀는 곳이 4파스칼이 안 되죠. 그리고 다음 소뇨를 보겠습니다. 소뇨는 위상이 뒤집혀 있습니다. 그런데 위상이 뒤집혀 있다고 해서 소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이어폰에 안에서 중역이나 고역은 뒤집혀도 사운드에 이상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튀는 곳을 보면 7파스칼이 넘게 올라가지고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갑니다. 이런 경우 그래프에서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볼라레보다 소뇨의 타격감이 좀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소뇨의 임펄스 레스폰스가 높긴 높은데 볼라레보다 타격감이 좋은 정도이지 아주 단단한 돌저음까지는 아닙니다. 이 임펄스가 높게 튄다는 것은 자동차의 성능을 예로 들어보면요, 토크가 높다는 것과 비슷해요. 그런데 제가 잘 설명을 해드리지 않는 이유는 이 임펄스 레스폰스의 경우 저도 데이터를 모아가면서 분석을 하고는 있는데 간혹 낮은 소리가 더 돌저음 단단한 경우도 있고 이 임펄스가 높은데 그렇게 단단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보통 1DD 드라이버 하나만 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임펄스가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고 볼 수는 있는데 문제는 멀티 드라이버예요. 이 멀티 드라이버 탑재 이어폰의 경우에 중역에서 임펄스가 강하게 나올 수도 있고 고역에서 강하게 나올 수도 있어서 이렇게 높게 보이는 경우에도 저에게 타격감이 높지 않은 경우도 있고 간혹 임펄스가 낮은데 타격감이 높은 경우도 있어서 제가 잘 설명해 드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런 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어폰과 헤드폰은 절대 비교해서 보면 안 됩니다. 헤드폰의 경우에 이렇게
손흥용 이어폰처럼 절대 높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드폰을 따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임펄스 레스폰스 그래프를 참고해서 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 사이트에 임펄스 레스폰스 그래프가 무선 이어폰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올려놨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데이터에서 볼 수 없는 얘기를 추가로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디테일, 이 해상도는 그래프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THD 그래프를 볼게요. 먼저 FOIO THD 그래프예요. 원디디를 사용해서 그런지 아주 깔끔한 THD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음은 익스플로어의 THD 그래프입니다. THD가 확 올라오네요. 650Hz에서 1%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THD를 왜곡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럼 익스플로어가 FOIO보다 왜곡이 높은 것이고 그러면 디테일은 떨어지는 걸까요? 다음으로 필그림을 보겠습니다. 놀랍죠? THD가 800Hz에서 3%까지 올라갔습니다. 왜 이런 THD가 나왔을까요? 이 THD는 소니온 BA 드라이버의 특징이에요. 소니온 2300 드라이버가 2에서 3% 정도 THD가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이 필그림 뿐만 아니라 2300 드라이버를 탑재한 모든 제품 중에서 THD를 왜곡이라고 느낀 분이 계실까요? 아마도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측정 데이터를 이제 막 보기 시작하신 분들은 이 THD가 나쁘다라고만 인식을 하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THD도 결국에는 하모닉 디스토션이에요. 배음을 담는 경우라서 왜곡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이게 정말 높으면 왜곡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볼 때 왜곡도 주파수 그래프에서 더 잘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익스플로어 같은 경우 소니온 BA를 타겟으로 만들었는지 THD까지 비슷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보이네요. 자,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디테일, 이 해상도는 이 왜곡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프가 참 재밌게 나왔죠? 해상도에 있어서는 THD가 높은 순으로 필그림이 가장 해상도가 좋았고, 그 다음이 익스플로어, 그리고 다음 FOIO 순입니다. 정확하게 해상도와 THD는 관계가 없다,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좋겠네요. 그리고 이 해상도는 이 세 가지 제품을 들어보면은 공감을 하실 텐데, 딱 가격만큼이랄까요? 해상도가 딱 다릅니다. 음의 질감부터 디테일이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전체적으로 사운드에서 큰 변화는 없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FTX 로스리스 코덱이 탑재되었습니다. 제가 로스리스가 되는 기기를 찾아보니까 이 모토로라 레이저 40 울트라가 한국에 정발되었더라고요. 스마트 컨트롤 앱에서 포명 먼저 진행해 주시고요. 이 설정에 들어가 보면 오디오 해상도가 있습니다. 여기를 들어가 보면 로스리스가 보이죠. 이걸 선택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헤드폰을 한번 재부팅을 해줘야 돼요. 케이스에 넣어서 재부팅을 한번 하고요. 다시 이어폰을 꺼내서 음악을 재생해보면 FTX 어댑티브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개발자 모드 들어와서 이 블루투스 오디오 코덱을 봐도 FTX 로스리스는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거 로스리스 진짜로 지원하는 걸까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FTX 로스리스는 말 그대로 무손실 코덱이거든요. FTX 어댑티브나 LDAC, LDAC 코덱은 최대 24비트 96kHz까지 지원하죠. 그런데 전송할 때 압축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손실도 발생하고요. 이때 FTX 어댑티브는 전송 비트레이트가 최대 860kbps가 나오고 LDAC는 최대 990kbps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고음질 24비트 96kHz 음원은 무손실로 전송하지는 못해요. 약간의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개발한 FTX 로스리스 코덱은 전송 비트레이트가 이 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먼저 스냅드래곤 8 젠 1 칩셋 기준으로 최대 1.2Mbps가 나옵니다. 그리고 스냅드래곤 8 젠 2 칩셋 기준으로 최대 1.4Mbps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이때 무손실로 전송할 수 있는 음원은 16비트 44.1kHz입니다. 이 규격은 CD 음질이죠. CD 음질을 블루투스를 통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손실로. 제가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 FTX 로스리스를 듣고 싶으면 16비트 44.1kHz 무손실 음원을 재생해야 한다는 거죠. 24비트 음원을 재생하면 로스리스가 아닌 어댑티브로 작동하더라고요. 다행히 이렇게 애플뮤직에 한국 음원들을 보면 16비트 44.1kHz 음원이 많습니다. 자, 무손실 16비트 44.1kHz 음원이죠. 이거를 재생하고 스마트 컨트롤 앱을 가보면 FTX 어댑티브가 나옵니다. 샘플링 레이트는 44.1kHz인데 FTX 로스리스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이렇게 16비트 44.1kHz 음원을 재생해야 FTX 로스리스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하게 이건 정확한 건 아니지만 간혹 이런 16비트 48kHz 음원을 재생해도
이렇게 로스리스로 계속 재생이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시 이런 24비트 44.1kHz 음원을 재생하면 바로 이렇게 FTX 어댑티브로 바뀝니다. 보셨죠? 드디어 무선으로 무손실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 갤럭시로는 들을 수 없어요. 여기 페이지를 보시면 지원하는 폰들이 많은데 한국 정보알은 이 모토로라 레이저 40 울트라입니다. 그런데 이 폰도 최적화에는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차세대 블루투스죠. LE 오디오와 SE3 코덱도 지원합니다. 여기 블루투스 설정에 들어가 보면 이 방송 찾기 오라캐스트 연결을 볼 수 있습니다. 오라캐스트 수신이 된다는 건 LE 오디오에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레이저 블루투스 설정에 들어가 보면 바로 이렇게 LE 오디오 브로드캐스트 메뉴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브로드캐스트 소스 추가하기가 있죠. 이걸 클릭해 보면 브로드캐스트 송신하는 걸 찾아서 오라캐스트 방송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오라캐스트를 방송할 수 있는 송신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수신할 수 있다는 것 정도만 보여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현재 갤럭시 S24와 일부 삼성의 스마트 TV에서 이 오라캐스트 방송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 오라캐스트가 상당히 편리하고 좋은 것이 기존 갤럭시에서는 블루투스 최대 2대까지 연결을 지원했어요. 2대를 들을 수는 있었죠. 그런데 TV 같은 건 어떤가요? 이 TV 같은 경우 블루투스가 연결되면 다행이고, 그리고 블루투스 기기 한 대밖에 연결을 못합니다. 하지만 오라캐스트를 사용하게 되면 TV에도 블루투스를 여러 대 연결해서 동시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건 빨리 지원되는 기기가 많아져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항 같은 곳에서 이어폰 끼고 음악 듣다가 방송 못 들으면 비행기 놓치고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보통 대기 중에 음악 못 듣죠. 이어폰 못 꼽잖아요. 하지만 이 오라캐스트가 보급이 잘 되면 공항 같은 곳에서 오라캐스트로 방송해주고 사용자는 방송 추가해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음악 듣다가 이어폰에서 방송도 들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비행기 놓칠 걱정 없이 아주 편리해지겠죠. 이건 정말 시급히 도입이 되어야 하는 기능이긴 해요. 그런데 이 MTW4는 현재 수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